1900년 4번, 1950년 약 20번, 2021년 약 60번.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유명한 관광지 산 마르코 광장이 바닷물에 잠겼던 횟수이다. 특히 2019년 11월에는 무려 6피트, 그러니까 1.8m 높이까지 침수되어 코가 1.8m보다 위에 있는 서장훈이나 최용만급의 사람이 아니면 모두 물속에 잠겨버릴 정도였고, 이때 베네치아 전체 면적의 약 90%가 바다에 잠기며 도시 전체가 마치 거대한 수영장처럼 변하기도 한다. 아름다운 운하와 수많은 곤돌라로 물의 도시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1500년 이상 물 위에 떠 있었지만 150년 후엔 물 아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도시 베네치아. 꽤나 많은 사람들이 베네치아와 베니스를 서로 다른 도시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는 같은 도시를 지칭하는 말로 부르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원래 이름은 이탈리아식 발음인 베네치아가 맞고, 이 베네치아를 영어로 부르던 표현이 바로 베니스이다. 어쨌든 돈을 갚지 못하면 심장 가까이에 있는 살점 1파운드를 가져가겠다 라는 말로 유명한 잔인한 유대인 샤일록이 등장하는 도시이자 칸, 베를린 영화제와 함께 세계 3대 영화제인 베니스 영화제가 열리는 도시이고, 자칭 여자보다 자유를 더 사랑한 희대의 바람둥이 카사노바가 태어난 도시인 베네치아는 과거 유럽의 경제와 문화를 주도하는 도시였고, 한때는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도시가 대체 왜 살기 힘든 바다 위에 지어져 오늘날까지도 섬 전체가 침수당하는 고통을 받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려면 5세기 로마 제국이 멸망해 가던 유럽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원래 이 이탈리아 동북부 지방에는 베네티족이라는 말을 잘 타는 민족이 살았는데, 이 베네티족은 팽창하는 로마에 정복되었고 오랜 시간 서서히 로마에 동화되어 사라졌지만, 베네티족이 살았던 이 지방만은 베네티아, 즉 베네티족의 땅이라는 뜻으로 불리며 후대로 전해지게 된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로마는 점점 쇠약해졌고, 이때를 틈타 북쪽의 게르만족이 자주 베네티아 지방을 약탈한 후 돌아갔는데, 이 약탈 때마다 베네티아 사람들은 바닷가 근처에 덩그러니 떠있는 몇 개의 작은 섬들로 피했다가 게르만족이 돌아가면 육지로 돌아가는 피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 베네티아를 매번 약탈만 하고 돌아가기 아쉬웠던 게르만족은 그냥 우리가 여기서 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이 베네티아 지방에 눌러 앉아버린다. 그렇게 원래 이곳에 살던 베네티아인들은 고향을 빼앗기고 자신들이 피난 가던 이 작은 섬들로 완전히 이주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이 작은 섬들이 대신 베네티아라고 불리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오늘날의 베네치아로 변하게 된다. 그러나 이 작은 섬들에서 사람이 살기에는 두 가지 커다란 문제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 섬 전체가 커다란 진흙덩어리였기에 이 말랑말랑한 진흙 위에 사람이 살 튼튼한 집을 짓는 것이 불가능했고, 두 번째, 아쿠아 알타, 즉 높은 물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밀물이 1년에 몇 번씩 이 섬에 들이닥치는 암울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베네치아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섬에서 생존해 나아가야 했기에 곧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기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는데, 바로 커다란 진흙섬 전체에 길다란 나무 말뚝을 촘촘히 박고 그 말뚝 위에 튼튼한 돌판을 놓아 일종의 거대하고 단단한 인조 바닥으로 섬 전체를 뒤덮는 것이었다. 이 인조 바닥은 나무 말뚝이라는 단단한 버팀목이 있었기에 무거운 석조 건물을 지을 정도로 튼튼했고, 인조 바닥의 높이만큼 지면이 높아지는 효과가 생겨 바닷물이 밀려와도 잠기지 않는 안전한 정착지를 만들 수 있었기에 베네치아 사람들은 수세기에 걸쳐 이 대규모 토목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오늘날 베네치아 남동쪽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라 살루테 성당을 세우기 위해 무려 110만 6,657개의 말뚝을 사용하는 등 베네치아인들은 이 인조바닥 건설에 진심이었고, 이들의 노력에 힘입어 베네치아는 서서히 사람이 살만한 도시로 발전하게 된다. 그렇게 9세기가 되자 베네치아는 인구 5만 명이 넘는 대도시가 되었고, 섬 그것도 반쯤은 인공섬인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농사를 지을 수는 없으니 자연스레 바다로 눈을 돌리며 과거 아테네와 스파르타 같은 해양 도시 국가로 나아가게 된다. 특히 중세에 벌어진 십자군 전쟁에서 베네치아는 유럽의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으로 타고 갈 대규모 선단을 제공했고, 그 대가로 여러 이익들을 가져오는데, 훗날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이 지중해의 항공모함이라고도 표현한 크레타 섬을 포함 키프러스, 그리스, 이오니아 제도, 알바니아, 달마티아 등 동부 지중해 연안 여러 지역의 영토를 차지했고, 이 무렵 실크로드를 장악
장악한 오스만 제국과 교역하며 비단과 향신료 무역을 독점하는 등 명실상부 지중해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된다. 그리고 이런 부를 바탕으로 중세 베네치아에는 다양한 문화, 특히 오페라, 문학, 유리공예 등이 꽃을 피우는데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베네치아 가면 무도회도 바로 이 시기 나타나게 된다. 엄격한 계급 사회에서 살아가던 중세 베네치아의 평민들은 가면을 써서 계급을 감추고 귀족 흉내를 내며 그 불만을 표출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런 서민들의 문화가 귀족들의 오락으로 번졌고 결국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베네치아 카니발 기간 동안 시민들이 가면을 쓰는 것이 인정되며 가면 무도회는 남녀, 계급, 빈부의 차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베네치아의 영광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는데 16세기가 되자 향신료를 찾아 남쪽으로 떠난 포르투갈 상인들에 의해 아프리카를 돌아 직접 인도로 가는 항로가 개척되었고, 이 포르투갈 상인들이 인도산 향신료를 싼 값에 유럽에 공급하기 시작하며 기존의 향신료 무역을 담당하던 베네치아 상인들이 몰락하게 된다. 또 중세 유럽에 불어온 흑사병의 대유행으로 유럽 여러 지역에서 도시들이 봉쇄되었는데, 이 영향으로 지중해 지역의 무역이 쇠퇴하였고 결정적으로 이 흑사병으로 인해 베네치아도 인구의 절반이 사망하며 서서히 화려했던 과거의 영광을 잃었고 결국 1979년 나폴레옹에 의해 멸망하며 이탈리아의 일개 도시로 전락하게 된다. 비록 상인들의 도시 베네치아는 멸망했지만 물의 도시라는 타이틀과 영광의 식이 구축했던 문화유산으로 20세기 베네치아는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되는데 성공하는데, 여전히 이런 베네치아를 위협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높은 물, 아쿠아, 알타이다. 과거 베네치아인들이 처음 도시를 계획할 때 바닷물이 밀려와도 도시가 잠기지 않도록 해수면보다 충분히 높은 위치에 건물들을 지었지만 무려 1500년 이상이 지나는 동안 이탈리아 북부의 지각판이 조금씩 침하하며 베네치아의 해발고도가 낮아졌고 19세기 산업화 이후 무분별한 지하수의 개발로 인해 베네치아 섬에 지반이 가라앉아 버렸으며 20세기에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빙하가 녹으며 해수면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베네치아는 낮아지고 해수면은 높아지는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베네치아는 지속적인 위협을 받게 되었는데, 이런 베네치아를 살려보기 위해 2003년 이탈리아 정부는 모세 프로젝트라는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계획을 발표한다. 바로 베네치아와 지중해가 이어지는 좁은 물길 세 군데에 평상시에는 바닷속에 누워있지만 수면이 높아지면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건물 10층 높이의 방벽 78개를 이어 세워 베네치아의 침수를 방지하겠다는 이 모세 프로젝트에 무려 17년간의 시간과 한화 약 7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020년 10월 야심차게 첫 가동을 시작하지만 바로 두 달 후인 2020년 12월 발생한 홍수에서 베네치아를 지키지 못하며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프로젝트가 물의 도시 베네치아를 구해줄 수 있을지, 베네치아가 물속에 완전히 잠기기 전에 어서 여행을 다녀와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에 빠지게 만들었다.